비둘기 집의 핏자국과 실명위기 살인마 성치영의 20년 도주 미스터리 완벽 분석. 눈이 멀어가는 살인마는 지금 어디에 숨었나. 비둘기 집의 잔혹한 비밀과 멈춰버린 수사.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세 아래 자리 잡은 이름 모를 마을에는 오랫동안 외지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기묘한 가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비둘기 집이라 불렀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축사나 창고로 쓰였을 법한 그 공간은 어느 순간부터 도박에 미친 이들이 모여드는 은밀한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2009년의 어느 차가운 새벽 그곳에서 터져나온 한 남자의 처절한 비명은 적막했던 마을의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바닥을 적신 선열과 누군가의 탐욕이 빚어낸 처참한 흔적들 속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치영입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희귀병인 베체트병을 앓으며 실명의 공포와 매일 싸워야 했던 병자였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 대한민국 수사망을 비웃듯 십수년을 버텨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치영이 남긴 잔혹한 발자취와 그가 숨어든 어둠의 실체를 깊숙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과 도박판의 광기와 인간성의 상실. 성치영이라는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끝에는 항상 도박이라는 파멸의 덫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정선 카지노 주변에서 소문난 도박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던 판이 점차 커지면서 그는 인생 전체를 판돈으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신에 염증이 생기고 특히 안구에 포도막염을 유발하여 실명에 이르게 하는 희귀병인 베체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은 망가져 가고 수중의 돈은 바닥을 드러내던 시기. 성치영은 비둘기 집이라 불리는 불법 도박장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도박꾼과 금전적인 문제로 심각한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분노는 순식간에 살이로 변했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준비한 흉기로 상대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성치영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으며 범행 직후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소름 끼칠 정도의 냉정함을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도주의 미스터리와 빛을 잃어가는 살인마의 생존법.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팀을 구성하여 성치영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지형지물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 짐승처럼 경찰의 포위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거대한 의문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성치영의 상태는 치료 없이 도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베체트병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와 면역억제제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를 중단할 경우 안구 내 염증이 급격히 확산되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 2년 안에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수사당국은 전국의 안과와 종합병원의 처방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성치영 본인의 명의는 물론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까지 대조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는 그가 철저하게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지하 조직이나 조력자의 도움 아래 은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살인마가 누군가의 눈을 빌려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31년의 침묵을 깬 공개수배와 유령의 귀환.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경찰청은 성치영을 중요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리며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대중 앞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맞은 듯 했지만 특유의 서늘한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경찰은 성치영이 노숙자로 위장하거나 종교시설 혹은 외딴 섬의 양식장 등에 숨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합병증으로 사망하여 이름 모를 사냐에 묻혔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을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그가 자신의 장애를 역이용하여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웃의 얼굴을 한 채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총훈과 재물운의 분석과 탐욕이 부른 영원한 빈고. 성치영의 인생을 운명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면 그의 총훈은 초년에 잠시 빛을 발하는 듯했으나 중년 이후 급격하게 꺾이는 대흉의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에 있어서 그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보다는 횡재수를 노리는 기질이 강했습니다. 사주에 깃든 재성들이 서로 충돌하며 그를 끊임없는 도박의 길로 인도했고 결국 그것이 살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본래 자신의 재주를 올바른 곳에 썼다며 중년 이후 자산가로 살 수 있는 운을 타고났으나 그 운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현재 그의 재물운은 완전히 말라붙은 형국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생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은 재물운이 있는 삶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과 어둠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하는 저주받은 운명의 굴레에 스스로 발을 들인 셈입니다. 사업운과 사회적 관계의 파멸. 사업운 역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업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인데 성치영은 그 근간이 되는 인간성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도박장에서 만난 동료를 살해했다는 것은 그가 맺어온 모든 사회적 관계가 모래성처럼 허약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만약 도주 중 새로운 사업적 기반을 닦으려 시도했다 하더라도 그의 사주에 깃든 겁재의 기운이 강해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스스로 자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리더로서의 자질이나 협력가로서의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주변의 모든 기운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운명을 가진 자에게 사회적 성공이나 안정적인 사업운은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6. 건강운과 애정운의 비극에 시들어가는 육체와 메마른 영혼. 성치영의 건강운은 사실상 그의 도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베체트병은 단순한 안과 질환이 아니라 면역체계 전반이 무너지는 전신질환입니다. 그는 도주 기간 내내 극심한 통증과 염증에 시달렸을 것이며 이는 그의 정신 상태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안구를 태워버리는 그의 체질은 도주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애정은 또한 비극적입니다. 그에게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반려자나 가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 가졌던 작은 인연들조차 그의 잔혹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모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그를 돕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애정이 아닌 이권이나 협박에 의한 일시적인 동맹일 뿐입니다. 고독한 도망자에게 남은 것은 서서히 시들어가는 육체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메마른 영혼뿐입니다. 7나이별 운세와 범죄의 대가가 각 연령대에 주는 엄중한 경고. 성치영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각 나이대별로 매우 구체적이고 엄중합니다. 먼저 20대와 30대의 청년들에게 성치영은 도박이라는 악마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인생의 기틀을 잡아야 할 시기에 헛된 꿈을 쫓으며 도박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성치영이 걸었던 파멸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40대와 50대 중장년층에게는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성치영이 질병을 핑계로 범죄를 정당화하려 했듯 삶의 고단함에 굴복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그의 비참한 도주 생활은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후의 노년층에게는 결국 인간의 삶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평생을 숨어 지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8. 수사 과정의 맹점과 남겨진 과제. 성치영 사건의 수사 과정을 되짚어보면 몇 가지 뼈아픈 맹점들이 발견됩니다. 초기 수사 당시 비둘기 집 주변의 폐쇄적인 지형과 도박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수사의 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그가 희귀병 환자라는 점에 매몰되어 병원 기록에만 집중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악하게 사회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거나 노숙자 쉼터 등을 전전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기술은 도주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과거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결합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치영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비둘기 집의 그림자는 거치지 않았다. 강원도 정선의 비둘기 집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공포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떠돌고 있습니다. 성치영이라는 남자가 남긴 미스터리는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잡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방 안에서 멀어져 가는 시력을 부여잡고 누군가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떨고 있을까요? 아니면 대담하게 우리 곁을 지나치며 비웃고 있을까요? 진실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며 그 어떤 짙은 어둠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성치영에 대한 추적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제보가 이 긴 도주극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치영이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비로소 비둘기 집의 잔혹한 비밀도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미스터리 사건 영상에서 또 만나요.